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소봉 프로젝트 6 장진우 선생의 특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기 때문에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화식열 소봉 프로젝트 50까지 이제 5를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근대적 화폐의 시초는 왕이나 군주들이 어떤 세금 징수권을 담보로 부자들한테 그 이제 세금 징수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ABS 증권 같은 거죠. 자산이 백업이 된 증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리 이제 어음이나 돈을 받는 건데 이것 때문에 화폐가 발행이 됐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이제 일본에 의해서 그 산업화,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돈은 항상 나라가 만드는 것으로 알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돈은 개인이 만들었다. 화폐라는 것은 개인이 만들었고 그것이 투자를 하게 됐고 그 투자의 대상은 자산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돈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계량의 척도였다. 가치가 매겨지는 원리를 따지다 보면 계량의 척도로서의 돈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 썸네일 보셨겠지만 자본가와 조종사들이 보는 비트코인의 치명적 결함,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파일코인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 이제 그렇고 나머지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구글의 종말을 쓴 조지 길더의 그 걱정 그걸 보게 되면 만일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믿는다면 블록체인이죠.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 결과는 현재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겠지만 결국 정부의 개입을 부르고 몰수가 진행이 되고 대폭락이 이어지고 그 외 등등의 반응적인 문제가 생겨나 인류에게 훌륭한 도움들이 될 수도 있을 이 프로젝트는 영영 망가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걱정으로 그 블록체인을 그렇게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던 그 조지 길더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걱정입니다. 물론 그런 거랑 상관없이 화폐와 돈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갖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에 숫자 입력해서 돈을 발행을 하면 중앙은행한테 가고 중앙은행이 그것을 대출을 일으키고 중앙은행이 대출을 일반은행한테 해주고 일반은행이 다시 그거를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거죠. 그 부채의 당사자가 개인이 되게 되면은 개인이 좀 뭐 자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법인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네들이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자식한테 그 재산을 증여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재벌 회사들이 이제 이 법인을 활용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걸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이라는 게 결국 뭐냐?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관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 공익법인, 중간법인, 외국법인, 내국법인 등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제 1250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교회법 법인은 가공의 사람으로 보자.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법인 개념을 첫 적용한 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대학, 교회, 공국, 길드. 사실은 이게 동양도 비슷하고 한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소송을 하기도 하고 법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인장도 갖고 있고 소속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면서도 불멸의 개인이 법인이다. 영국의 법사학자 메이틀랜드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 1098년 프랑스 시토에 설립된 그 시토 수도원 시토 수도원이 이제 나중에는 1098년에 시작했지만 2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13세기 중엽에는 수도원을 680여 개를 거느리는 이제 소위 재벌 로마 교황청도 전 세계에 그 산하에 뭐 교구를 두고 있고 아주 이 한국에 있는 성당도 로마 교황청의 소속이잖아요. 큰 재벌 그룹처럼 된 거죠. 그 재분소, 양조장, 대장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업과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니까 약물을 추출하여 시를 짓던 평신도들은 사실상 임금 노동자들이다. 지금도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갑근세, 갑정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을근세,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죠. 근데 한국도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생겼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그 고려시대 참 고려시대 그렇게 불교 국가였는데 갑자기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불교를 막 두들겨 잡기 시작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정부 왕실에서 비호해 주던 불교가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겠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려시대 이제 무신정권 그 전 기간에 걸쳐서 이제 발생했던 그 밀란 중에서 대표적인 밀란이 김삼위의 난이라고 있는데 김삼위의 난은 참 인터넷이나 이런 역사책이 얼마나 그 엉망이냐면 김삼위의 출신 성분은 알 수가 없으나 경상도 청도의 농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농민 출신으로 농민 반란군의 지휘자가 된 그 청도의 운문에 근거를 두고 유망 농민들을 규합해서 반란군을 조직해갖고 무인 정권에 반대하는 밀란이 됐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이런 데는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밀란이 많이 났는데 이러한 밀란들이 이거 농민이 일으킨 밀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삼위의 이름 삼위나 불교에서 이제 처음에 그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자, 그 다음엔 삼위, 그 다음엔 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죠. 정식 스님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비구 같으면 책임자. 그 전에 이제 지금 책임자, 결재권이 있는 책임자죠. 사관, 장교와 사병이죠. 그러니까 삼위는 사병과 같은 스님이죠. 이 스님이 반란을 일으켰고 나중에 또 연합을 한 농민이 있는데 효심이라는 농민 반란군과 결합해서 연합 전선을 갖췄다 그랬는데 효심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 어떤 삼위승이나 행자나 스님의 법명 같지 않습니까? 효심 스님.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찰이 어마무지한 그 유럽의 수도원처럼 어떤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옛날 그 캐톨릭 수도원이나 고려시대의 불교나 이렇게 지금의 재벌 그룹과 비슷한 그러한 경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돼집니다. 경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 것은 이탈리아 이제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에서 이제 상업 조직이 발전이 됐는데 베네치아에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처럼 이 법인의 부의 분배가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상업 교육이나 수익도 소액이든 거액이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누적이 된 거죠. 이 수익은 끊임없이 계속 투자되고 재투자됐고 심지어 커다란 배도 떠다니는 거대한 저택이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의 상선이고 보통 이제 소유권을 24분의 1 정도로 해서 배 하나가 값이 비싸니까 분산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상업은 언제나 자본주의적이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항상 본질은 부채다, 대출이다. 그리고 이 선박은
이 지역과 이 지역, 가령 이제 뭐 베네치아니까요. 거기 프랑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있을 수 있고 터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지역이 다르게 되면 환율이 다르죠. 금리가 다르죠. 투자 수익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현대 경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환율과 금리, 이것에 따라서 자본이 막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지 길더의 가장 이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비행기 조종사, 현재도 이제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는데, 이 사람이 돈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이 비싼 비행기 갖고 실제로 초보 조종사들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전부 이제 화면이나 지도를 가지고서, 요즘은 메타버스가 그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마치 실제 비행기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착륙할 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도에서 본 활주로의 위치와 모든 것과 실제로 비행기를 갖고 착륙을 할 때 보면 이 활주로가 지도에 있는 것과 같아야 되고, 또 이 활주로의 상태가 어떤지도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다가 착륙할 때 이게 이론 상황과 실제 상황이 부닥치게 될 때 굉장한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콩고 같은데 가서 보니까 뭐 비행기 활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활주로 있고 비행기를 타 보니까 활주로가 한 5, 60년 전에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 같은데, 아스팔트보다는 흙이 더 많은, 구덩이가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익숙하지 않은 처음,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중국도 중국에서 이제 항공모함에 이제 비행기가 착지하는데, 중국 항공모함 갑판이 이게 이상해갖고 비행기가 착지를 못 하는데, 얼마 전에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중국 항공모함에 착지하는 거 보고 그 미국과 영국 병사들이 이제 막 박수치고 어우 웬일이야 잘했다 하면서 영상을 이제 약 올리는 영상도 올리고. 그러니까 착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뭐 미드웨이 해전 때도 서로 간에 이렇게 자기 항공모함에서 떠났던 것이 자기 항공모함에 착륙을 못하고 바다로 떨어지는, 불과 한 보름 전에 영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같이 비행기들이 연습하다가 상대편 항공모함에 가서 착지하는 그런 교차 훈련 했다라는 게 신문에 날 정도로, 참 하늘에 떠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게 현실 세계로 착륙을 할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화폐와 돈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던 이 조지 길더의 친구 조종사들이 보기에, 하늘 위에서 딱 보게 되면은 여러 지역이 있죠. A라는 지역도 있고 A 활주로도 있고 B 활주로도 있고, 영국 항공모함도 있고 중국 항공모함, 뭐 미국 항공모함, 어디에 착륙하느냐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것을 X축 환율로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걸리는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 그걸 이자로 보고, 그래서 X축에는 환율, Y축에는 이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의 완전히 중립적인 상황. 이 시간이 틀어지고 공간이 틀어지는 것 같으면은 화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환율이 안 맞고 금리가 안 맞는 화폐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시간에도 공평하고 공간에도 공평한 유일한 화폐 같은 것이 금이었다. 기업가들도 똑같아. A라는 지역에 투자하고 저 멀리 B라는 지역에 투자하고, 또 자기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리는 C라는 지역에 투자하고, 가볼 수도 없는 곳 밑에 사람들한테 보고만 받아갖고 투자를 결정을 하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가 보고받은 바와 실제 가서 하는 바가 이게 일치할 것이냐, 여기에 중립적인 그 무엇이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가 뭐
베트남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결제 대금을 베트남 동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 원화를 받을 것이냐 둘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달러로 받자 위안화로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거 중요한 거죠. 만약에 달러도 없고 유로도 없고 뭐 원화도 없고 동도 다 인정 못하겠다. 오케이 금으로 하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의 중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금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을 모델로 삼았다는 이제 사토시의 채굴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이제 2012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보상이 되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한 블럭을 만들 때마다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 처음에는 50 비트코인 주다가 그 다음에 12.5 비트코인 주다가 지금은 6.25 비트코인 주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3.125 비트코인으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 보면 제가 정지 화면이라서 그렇지 이게 초 단위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 약 한 219만 비트코인 정도를 더 채굴할 수 있다. 사토시가 이렇게 금을 채굴하는 모델처럼 비트코인의 채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지 길드 이해하게 되면 사토시는 금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 왜 그러냐면 마이다스의 왕, 황금의 손을 가진 마이다스 왕이 자기가 이제 뭐 손만 대면은 디오니소스한테 술 취한 디오니소스를 구해주고 디오니소스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나는 내가 손대는 것이 전부 금이 됐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랬는데 이게 뭐 포도주 먹으려고 그랬더니 포도주가 금이 되고 딸을 만지니까 딸이 금이 되고 온통 금이 되니까 아이고 다시 이제 가서 내 소원을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시오 하면서 미다스 왕이 금의 본질에 대해서 왕으로서 금이 소중하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욕심을 위해서 이게 갖는 게 아니라 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는 단지 부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이며 계정 단위였다라는 것을 미다스 왕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소유함으로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금은 부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이다. 그런데 이거를 사토시는 몰랐던 것 같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 도구이며 계정 단위여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금은 돈의 아까 그 환율이라는 수평적 수수께끼, 그 다음에 금리라는 수직적 수수께끼를 다 해결했는데 이게 금을 채굴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개울에서도 죽고 사금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한 장비를 동원해서 아주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돈의 함수는 시간이다. 그만큼 금이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정한 것 이상으로 누구에게나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사토시 역시 처음에 이제 10분으로 시작한 채굴 반감기, 그 다음에 제비뽑기, 수학 문제 같은 거 컴퓨터로 푸는 거지만 이거를 푼다고 해서 자기한테 그 비트코인 주는 게 아니죠. 제대로 풀어야 되고 제일 먼저 푸는 놈.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걸리는 시간, 이 금과 이 비트코인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금의 공급, 채굴량과 돈의 공급은 근본이제 아래에서도 아무런 함수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조지 길더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자기 친구한테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를 들었대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중립적인 금은 부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계정 단위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구글의 종말책 427페이지에 나오는데 1775년도 미국의 총 통화량은 1200만 달러. 1900년도에는 163배가 늘어서 거진 20억 달러.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은 3.4배만 늘었다. 근본이 제도였는데 금은 3.4배만 늘었는데 통화는 163배나 늘었다. 왜? 그동안 채굴된 금양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금의 생산량과 총 통화량의 증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지금 모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이 밤감기를 해서 자동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마치 금과 비슷하고 뭐 그렇게 해서 디플레이션 자산의 보존을 위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디플레이션 하게 한 것은 같은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 뭐 그렇게 해서 돈은 벌 수 있지만 화폐는 못 된다.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본가들도 돈 되는 자본가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조종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 하고 2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